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바쁩니다. 전기차 중심이던 IRA 법안 발의도 모자라 이제는 반도체법까지 만들며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IRA 법안과 달리 반도체 법은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의 주변국인 캐나다로부터 비롯되어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반도체 장벽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우리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등에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및 장비도 규제에 포함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이 가동하는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한국의 국가산업을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미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D램은 18나노미터 공정을, 낸드 플래시는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D램은 17나노 공정을 추진 중인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도 향후 공정 개선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중국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시안 공장, 하이닉스 다롄 공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인수 뒤 지난 3월부터 다롄 공장에 새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조처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이어왔고 공장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IRA 법안의 반도체 버전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과 함께 대만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으며 대만의 위험은 한국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대만은 반도체 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시작이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힘든 것이죠. TSMC의 성공으로 수직 상승한 GDP가 하루아침에 반납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계는 미국에 동시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이 자국 기업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1년간은 중국 생산 공장에 수출 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장비를 공급받는 방안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출 통제가 1년 미뤄진 것은 다행인 것은 맞지만 그럼 1년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반도체 기업들에는 피해를 주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특혜를 몰아주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장에 전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은 향후 20년 동안 뉴욕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위한 메가팹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증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텔도 2025년까지 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아이다호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법을 시행하면서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IRA 법안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지만 이번 반도체법은 전 세계를 향해 뒤통수를 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현재 세계 경제가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인데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전 세계 경제가 킹달러와 인플레이션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매우 견고하다며 달러 강세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로이터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레곤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달러 강세를 걱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나머지 부분이라고 답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과 견실한 정책의 부족이 문제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며 그것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파운드와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을 실수라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동맹국들의 경제와 산업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로 인해 시작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 미국에서 대량의 LNG를 들여오는 나라가 많아졌는데 강달러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석유로 돌리고 싶어도 LNG와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은 이미 몇 년간의 물량이 주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바로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미국 천연가스 9월물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7% 급등한 100만 BTU당 9.33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종가 기준 2008년 8월 1일 이후 최고치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대부분 폐쇄된 2020년 6월 1.48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배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경제, 에너지 등 다방면에 갑질을 하자 캐나다가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서부 해안에 400억 캐나다 달러, 약 41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건설 중이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했던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라며 2025년부터 캐나다는 한국의 주요 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한국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안보적으로 협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9일 판문점과 DMZ를 방문하고 10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중인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에 승선해 군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요즘 미국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그 빈틈을 찾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이러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 8월 러시아산 천연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역시 자원 부국인 것은 맞지만 러시아와 타국처럼 에너지 공유를 쉽게 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번 LNG 협력 선언뿐 아니라 앞선 IRA 법안 당시에도 한국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타국들은 캐나다와 같은 자원 부국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직접 방한까지 하며 에너지 공급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앞으로 전례 없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발끈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러나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제공할 의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바로 푸틴은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K239 다연장 로켓 1288문을 수출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국산 레드백 장갑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보다 화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로 메꾸려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푸틴은 한국 무기를 콕 집어 거론하며 우크라에 무기 제공 말라라며 발끈하기 시작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로 한국 무기가 들어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밝힌 도입 규모는 총 1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명품 무기가 계약 3개월 만에 폴란드로 향하면서 K방산의 위력을 입증하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화디펜스는 다연장 로켓 1300문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국내 방산 업체들이 납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1000무를 구매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의 위협을 꼽은 것이 밝혀짐으로써 푸틴의 저 말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20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푸아텍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전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폴란드가 천무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폴란드군이 화력을 더 갖추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푸아텍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해야 한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전선 초기 방어에서 동맹국들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방어력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군비청이 천무의 성능과 기존 무기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의미 있는 수출입니다. 우리 민족은 활의 민족인 만큼 예부터 활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는데요. 그 능력이 후손들에게 천무에게까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천무를 소개하자면 차세대 군단급 다연장 로켓 체계로 2009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인데요. 한화는 230mm급 다연장 로켓 천무를 업체주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무기체계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용되던 다른 지상 화력무기 체계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고 있죠. 이렇게 국내 방산업체들은 기존 물량 대체 등을 통한 빠른 무기 공급으로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의 방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방산사업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짧게 대답한다. 100%다.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원전 6기의 건설 파트너로 한국수력원 자력이 이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음 사업은 바로 한국의 원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한국형 원전 APR 1400을 40조 원대 규모로 수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침내 한국수력원 자력이 31일 폴란드 최대 민간발 전사 제팍 폴란드전력공사와 폴란드 퐁트노프 지역에 원전을 짓는 사업의 향서에 서명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소주가 매우 의미가 있는 점은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첫 원전 수출이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UAE와 수출 계약을 한 이후 13년 만에 원전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수출은 에너지 위기 속에 절실하게 원전 붐이 일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과 뛰어난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를 받은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한국수력원 자력이 폴란드에 민간발 전사제팍 폴란드전력공사와 추진하는 퐁트노프 프로젝트의 원전 협력을 양국이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순탄하게 성사되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동맹국인 미국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업 제이팩과 피가 한국수력원 자력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폴란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원전 수주까지 방해를 하였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기술을 침해한 한수원의 AP1400 정보를 폴란드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라는데요. 미국에서 이 계약 소식을 듣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부총리가 미국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건 게 사실이라면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와 방산과 원전 협력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 1987년 한전은 4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시스템 80플러스란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문서를 넘겨받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원전을 개발했는데요. 이어 1997년 6월 3천만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우리가 개발한 원전 설계 기술을 정보 등을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2009년 UAE의 한수원이 원전 사기를 수출했을 때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기술자 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뉴테크 2012 계획에 따라 일부 자립하지 못했던 원전 기술을 개발해 수출에 나섰는데 미국 측에서 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서 경쟁을 염두에 두고 흠집을 내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원전 기술 자립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특별허가 대상국이 아닌 체코, 폴란드 등 일반허가 대상국은 미국의 기술 통제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원전 기술은 에너지, 자원 부족, 오일 쇼크가 가속화되고 물가가 치솟는 지금 한국 원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IEA가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원전 강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세계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원자력으로 복귀하는 추세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선택지에서 원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에너지 믹스 정책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전 세계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가 됐길 응원해봅니다.